두꺼워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작품을 좀 많이 넣어놨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정리하고 그 개념을 다 작품에다 다 적용을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지금 지문들이 사실 조금 우선은 선생님이 지문이 좀 여러분 1학년 거도 이제 기출에 있던 것도 넣어놨고 그 다음에 아닌 것도 막 넣어놨어. 그래서 외부 지문을 계속 연습하면서 할 수 있게 한번 해볼 거니까 오늘은 문학이랑 독서 이렇게 한번 두 가지를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별 시간에 독서, 문학, 그 다음에 엄매 나눠서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의 개념들을 선생님이 좀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러분 선생님이랑 비문학부터 한번 보는데 그러면 이쪽을 볼 거야. 근데 선생님이 얘들아 페이지를 항상 여기 맨 끝에 있는 부분에다가 여러분 피셔야 나중에 중간 가셔도 쭉 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페이지가 이쪽 3쪽인데 얘들아 홀수 쪽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얘들아 짝수 페이지로 얘들아 좀 페이지를 봐줘. 자, 그래서 끝에 맞춰서 해줘야 이게 선이 두 개의 선이 있는데 맨 끝에 선을 맞춰야 아마 쭉 펴질 거야.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자. 그럼 이쪽에 비문학을 가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거기 처음 문장 이렇게 아마 써놨을 거예요. 첫 문장하고 첫 문단에서 뭘 찾아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볼 건데 선생님 항상 누누이 얘들아 비문학을 읽을 때 첫 번째 문단에서 찾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두 가지가 누가 있냐면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문단, 첫 문장에서는 무조건 화제를 찾을 거.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화제야, 화제. 그래서 거기 빈칸에다가 화제라고 써주면 돼. 화제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첫 문장은 무조건 화제 찾는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첫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나오잖아. 그럼 그 마지막 문장은 뭘 찾는 부분이냐면 다음에 나올 내용을 찾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에 다음에 나올 내용을 찾는 부분에 해당한다. 다음에 나올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는 요거랑 요거는 무조건 두 개를 찾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여러분 접속어들이 있어요. 우리 문단에는. 그러면 영어에도 접속어 있듯이 국어에도 접속어가 있는데 이 접속어는 단락 간의 관계를 착각할 수 있게 해주는 애야. 문장, 문장, 문단, 문단 이렇게. 그래서 이 접속어를 찾는 연습들을 해볼 건데요. 우선은 접속어가 원래는 앞문장, 뒷문장, 앞문단, 뒷문단을 연결을 하고 있다면 근데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 어떤 특이한 애가 하나 있냐면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단 있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단은 조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글이라고 하나의 글이라고 본다면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 만약에 여기 중간에 여러분 이렇게 접속어가 들어가 있으면 앞문장하고 뒷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거나 여기에 여러분 이제 접속어가 들어가면 1문단, 2문단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 접속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맨 마지막 문단 제일 처음에. 그러면 얘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글 전체와 마지막 문단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 얘만 특이하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 4번에 뭐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냐면 여러분 글 전체 내용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글 전체 내용과 직결되어 있다. 4번에 글 전체 내용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은 선생님이 여러분이 차근차근 글을 읽었으면 좋겠어서 여기 나오는 비문학 지문들을 웬만하면 다 첫 번째 문단만 넣어놨어. 첫 문단을 가지고 훈련하는 연습을 해볼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첫 문단 요거는 좀 나중에 하겠지만 오늘은 1, 2, 3번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점해보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저번에 했던 내용들도 복습하는 겸 해봐서 설명을 했고요. 우선 이렇게도 한번 봐봅시다. 우리 1학년 때 여러분 모의고사를요 몇 번 봐요? 그치? 사설 모의고사 빼고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4번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3, 6, 9, 11 이렇게 4번을 보고 고3은 여러분 사설 모의고사를 제외하고 몇 번 모의고사를 보냐면 3, 4, 6, 7, 9, 10 수능에서
이걸 무조건 다 보거든요. 그래서 7개를 다 하고 또 이제 사설 모의고사까지 하시면 5월달에 사설 모의고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얘들아 8월달에 사설 모의고사도 한번 보고 10월달하고 수능 바로 직전 계속 모의고사를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계속 많이 보는데 근데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여러분 여기 오답률 여러분 1위부터 10위까지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1학년 같은 경우는 독서가 비문학이야. 독서하고 문학하고 막 섞여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독서 한 6 아니면 5, 문학 한 5, 4, 그 다음에 뭐 문법이나 아니면 이런 게 하나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오답률에 골고루 영역들이 들어가 있어. 그럼 친구들이 골고루 어려워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고3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고3 3월 모의고사부터 좀 달라져요.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다 독서만 들어갔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독서야. 그러면 이제 간혹 시험이 조금 쉽게 나오면 여러분 이제 문학이 하나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제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문법이 너무 까다롭게 나오면 문법 하나 정도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적어도 8개에서 10개는 다 독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이 동안 친구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냐. 문학을 잘하네? 문학은 안 들리고 독서만 들리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문학을 상대적으로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왜냐면 1학년 때도 거의 대부분 문학 위주, 문법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여러분 모든 학교에서 다 문학만 해요. 문학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수능특강을 들어가는데 그 수능특강도 문학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문학 위주로만 공부를 하니까 친구들 당연히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자, 근데 반대로 또 이런 말일 수도 있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독서의 난도가 엄청 확 오른다. 이렇게 봐도 돼. 실제로 맞아, 얘들아. 독서의 난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 1학년 때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어려운 지문이 몇 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수월하게 읽을 수는 있는데 고3 올라가면 2개를 못 읽는 친구들이 거의 많아. 거의 얘들아 60%의 친구들이 지문 2개를 못 읽어. 그 정도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당연히 여러분 문학을 우리도 상대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할 거긴 하지만 방학 동안에 문학을 조금 해줘서 2학년 때,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해야 될 거를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독서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줘야 3학년 때 안정적인 점수가 나온다. 왜냐면 3학년 때 몰아서 하는 친구들이 거의 80%거든요. 왜냐면 그전에는 내신 준비하고 문학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독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요 2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거는 친구들이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의 다 독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부분 뭘 많이 틀릴 것 같아요? 대부분 뭐 계산하는 문제, 국어도 계산하는 문제 있으니까 계산하는 문제나 보기 문제나 추론 문제나 비판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울 것 같다. 3점짜리가 많이 틀릴 것 같다. 물론 그것도 많이 틀리긴 하지만 우리 그 내용일치 문제 있죠. 내용일치 문제가 수능에 4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2-3개가 항상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용일치 문제도 여기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 들어가. 그 말은 즉 친구들이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내용일치를 제대로 못 푸는 이유는 여러분 출제자들이 원하는 요구 방향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출제자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뭔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하면 그러면 지금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그 방향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출제자들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조금 설명을 해볼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특히 어휘에 초점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우선 그러면 2번을 선생님 2번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을 했어, 얘들아.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가보자. 자, 2번 어휘를 여러분 이제 출제자들이 변형을 하는데요. 출제자들은 똑같은 말을 안 써요. 똑같은 말을 쓰는 경우는 제재가 특이한 거.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의 얘들아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말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전자레인지는 반복해서 쓰겠지. 근데 전자레인지의 기능이나 기법들은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는 바꿔서 계속 출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바꿀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3가지의 방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자, 첫 번째 방법 한번 가볼게요. 자, 유사한 말로 바꿔요. 유사한 말로 바꾼다는 건 유의어로 바꾼다. 유의
유의어로 바꾸는 거야. 유의어. 그러면 선생님이 실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을 넣어봤거든? 그러면 이런 모의고사에선 실제로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신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신뢰는 우리 당연히 아는 글자지. 그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건물 내부라고 하는 이런 말로 바꿔. 그럼 이걸 바꾸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말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지. 한자를 풀어서 다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풀이를 하듯이 정의를 내리는 방식으로 유의어를 만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요. 석조예술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여러분 석조예술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석, 돌석자에 조각하다, 예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돌로 조각하는 예술이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다른 말로 바꿔서 나왔냐면 석재로 조성하다 이렇게 나왔어. 석재로 조성하다. 여러분 석재로 조성한다는 말이 뭐냐면 석, 돌석, 재료 제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성하다, 만들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석조예술을 아까 다시 얘기해보면 돌로 뭘 한다? 조각하는 예술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뜻을 풀이해보면 돌을 재료로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 완전히 100% 일치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예술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이렇게 바꾸는 건 아니죠. 그쵸? 완전 바꾸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한 70%에서 80% 정도 말의 의미가 유사한 것들도 유의어로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애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지문을 읽으면서 얘랑 똑같은 말 어디 있게? 얘랑 똑같은 말 앞에서 찾아볼래? 너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할 거야. 그게 여러분 대응되는 다른 비슷한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상위어 거기 이제 1번어라고 나왔죠. 상위어하고 하위어, 구체어라고 나왔죠. 상위어하고 하위어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상위어는 하위어로, 하위어는 상위어로. 예를 들면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 고래, 원숭이 선생님이 지금 읊은 얘네들을 어떤 하나의 단어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을까? 강아지, 고양이, 얘들아 고래, 그 다음에 원숭이. 동물, 그치? 동물에서도 좀 더 선생님이 좀 좁혀서 설명하면 포유류 이렇게 설명하고 포유류보다 조금 더 높은 애가 동물 이런 식으로 상위어나 하위어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봐보자. 연금, 의료보험, 우선교육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을 아우를 수 있는 상위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회 무슨 제도에 해당해? 사회에서 얘들아 뭔가 도와주는 애들이지. 복지, 복지, 보장제도가 복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제도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때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런 사회복지가 본문에 나왔고 예시에 얘들아 연금이라고 하는 애가 나왔어. 그게 이렇게 하위어로 바꿔서 표현을 해버리는 거지.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조금 까다로워요. 어떻게 되냐면 화제나 정보가 모두 바뀌어버리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실제 이제 시험에 어떤 애가 나왔었냐면 선생님 아까 2학년도 수업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이런 애가 나왔어. 이건 어려운 건데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해줘. 위험가중자산이 나오고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애가 나왔는데 이걸 곱하기 100을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사실 곱하기 100을 한다는 건 비율을 결정하는 거니까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 이렇게 말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야. 이 수식을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버리면 애들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아까도 선생님이 그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뭘까? 이렇게 물어봤던 애들이 네? 네? 이러는 거야. 얘들아 이거 두 개 키워드가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BIS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걸 선생님이 시험 때 힌트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찾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도 출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걸 이제 연습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선생님이랑 그 아래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고3 수능특강, 그냥 고3 수능특강에서 어려운 거 말고 쉽게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왔어. 한번 가보자. 데카르트는 그리스 시대부터 이어져 온 심신이원론을 명료하고 정교하게 정리를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문단 첫 문장이거든요. 우리 아까 첫 문단에서 첫 번째 문장에 뭘 찾기로 했어요? 화제? 그럼 여기서 화제가 뭘까? 맞아. 심신이원론이야.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네모 표시를 해줘야 돼. 심신이원론에다가 네모 표시를 해주자. 그러면 자, 우리 여러분 배경지식 좀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배경지식 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원론이라고 하는 애는요, 무조건 어떤 대상, 비교하는 대상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이잖아요. 그죠?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비교하는 대상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가 연결되어서 설명할까요? 아니면 별개로 설명이 될까요? 이원론은 별개야. 그치? 별개야. 그래서 이걸로는 두 개가 별개로 설명하는 애야. 그거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여러분 이렇게 이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 무조건 두 개가 비교되겠다. 두 개가 비교돼서 두 개가 별개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로 미리 배경지식 활용을 해버리는 거야. 배경지식이 없는 친구들은 지금 배경지식을 만들어주면 돼. 자,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은 이런론이거든요. 이런론은 여러분 두 개를 하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합쳐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은 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두 개를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심과 신. 심신이 뭘까? 마음과 그 다음에 내 몸.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가 같다고 보는 걸까? 다르다고 보는 걸까? 다르다. 그렇지? 다르다고 보자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배경지식을 한번 정리하고 머리로 여러분 한번 더 생각했죠? 그 다음 질문 갈게요. 그는 정신은 육체와 독립되어 있다는 하는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를 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독립이랑 똑같은 말 찾으세요. 선생님이 읽은 부분에서 이원론이지, 그치? 그럼 여러분 독립이랑 똑같은 말은 이원론이고, 그러면 정신과 육체랑 똑같은 말 고를게요. 심신이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이렇게 커리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정확하게 내가 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계속 독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다시 이제 두 번째 줄 갈게요. 돌, 나무, 꽃, 당나귀, 나아가 인간의 육체와 같은 물리적 실체는 공간상의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물리적 실체라고 하는 말을 썼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이 물리적 실체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 찾으세요. 물리적 실체랑 똑같은 말이 누구예요? 바로 앞에 이러면 뭐뭐와 같은 이런 말 나왔잖아. 인간의 육체. 근데 인간의 육체만 당나귀, 그지? 돌, 나무, 꽃, 나아가 인간의 육체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돌, 나무, 꽃, 당나귀, 인간의 육체 이 다섯 가지의 예시가 모두 다 물리적 실체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런 애들은 여러분 어떤 특정 공간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는 이런 특성을 연장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실이라고 하는 공간에 책상 위에 지금 여러분이 필기를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 사물의 공간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육체가 거기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연장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가게. 그런데 인간은 물리적 실체에서 발견되는 연장성과 전혀 다른 성질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1문단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우리 마지막 문장에서 뭘 찾기로 했었어? 다음에 나올 내용.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다음에 나올 내용이 누구예요? 다른 성질. 다른 성질이 다음에 나올 내용인 거야. 자, 그러면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애는 연장성 말고도
여기 아까 당나귀, 꽃 이런 애들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그럼 무슨 성질만 갖고 있을까? 연장성만 가지고 있을 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이 알파가 다음에 나올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러면 인간과 얘네들은 같다 다르다. 다른 부분이 있다. 그치? 다르다. 다른 게 바로 요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1문단 여러분이 잘 읽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다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사물에도 모두 연장성을 가지고 있다. 왜 맞지? 얘들아 여기는 돌나무 꽃은 누구로 이라 상이어로 표현할 수 있어? 사물로 표현할 수 있고 당나귀는 어떤 상이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동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상이어하고 하이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이건 동그라미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실제 이제 고3들이 풀고 있는 수능 특강의 선택지를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출제자들이 먼저 만드는지 알겠죠? 이렇게 기본의 본문에는 얘가 구체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선택지로는 상이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훈련을 여러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뭘 정리 한번 해보냐면 이렇게 한번 가보자. 우리 아까 금방 봤던 지문을 보면 심신미원론이 화제라고 해놓고는 뒤에 얘들아 한 문장 설명해놓기는 했는데 근데 나 뒤에 가서 막 연장성 뭐 다른 성질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얘에 대해서는 언급을 또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연장성이 그러면 얘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단어일까? 이 연장성 별 필요 없는 애일까? 되게 중요한 애겠지. 그 중요한 애들을 이런 화제 말고도 중요한 애들을 이걸 핵심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핵심어를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딜 가냐면 옆에 페이지로 갈게요. 3쪽. 자, 여러분 핵심어라고 하는 애는요. 문장과 연결고리라고 선생님 써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글 전체에서 정보적 가치가 되게 높거나 아니면 자주 많이 등장하는 애들을 이걸 핵심어라고 불러요. 근데 핵심어라고 해서 항상 많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했다고 해서 핵심어는 아니게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거기 2번에다가 핵심어는 그러면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핵심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아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그러면 여러분 3번 갈게요. 그렇다면 정보적 가치가 가장 높은 단어를 핵심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정보적 가치가 많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걸 가지고 파악할 수 있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고 하니까 이제 접속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까 문장 앞에 문단을 봤을 때 거기서 여러분 연장성 나왔고 뒤에 또 연장성 나왔어.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러분 뭐 공각 이런 식으로 유사한 단어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게 바로 핵심어예요. 그러면 그 핵심어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핵심어는 꼭 여러분 지문에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어.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X 표시를 해줄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다 하셨으면 선생님이랑 이제 지문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문단을 선생님 두 문단을 넣어놨어요. 1문단하고 2문단을 넣어놨으니까 내용 연결 한번 시켜보자. 여러분 첫 문단에서 누구 찾아야 된다고? 화제랑 다음에 나올 내용. 이거 찾으면서 한번 가볼게. 자, 1번 문장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부분 본관과 성을 갖는다. 이게 1문단 첫 번째 문장이니까 여기서 화제가 누굴까? 본관과 성. 맞아요. 본관과 성이에요. 맞아요. 본관과 성이 여러분 이게 화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다가 내용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또 갈게. 자, 본관은 그 성의 시조가 소재거나 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던 지이며 그러면 여러분도 혹시 본관 다 아세요? 선생님은 전주이시거든요. 그러면 내 조상은 어디가 본거지였냐면 전주가 본거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본관이라고 하는 애가 화제라고 했는데 본관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 그치? 그 다음에 다시 또 성은 시조의 활동을 이어받았다는 걸 표시하고 다른 활동과 구분 짓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씨는 이씨 그 다음에 뭐 김씨는 김씨 이렇게 활동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또 여러분 또 성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장 또 가볼게. 우리나라의 본관과 성은 얘들아 본관과 성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 본관과 성이 계속 그럼 뭐도 될 수 있는 거야? 화제이자 핵심어도 되는 거야. 그치? 자, 이 본관과 성은 고려 건국 직후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지배 질서를 마련하는 방안의 하나로 시행된 공간제에서 비롯이 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요 세 번째 문단은 뭘 찾아야 되는 문장이었어요? 이어질 내용, 그치? 다음에 나올 내용, 그치? 그럼 다음에 나올 내용 뭘까요? 공간제예요. 맞아요. 그러면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뭐냐면 공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왜 얘들아 이 공간제가 공간과 성을 만들어주는 게 왜 얘들아 이 새로운 지배 질서를 만드는데 얘가 왜 필요하지?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없죠. 그러면 하나 더 찾을 수 있어. 얘가 얘들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찾아서 다음에 나올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지배 질서와 공간제의 연관성도 그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얘들아 우리는 공간하고 왜 얘들아 이 새로운 지배 질서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연관성이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 더 여러분 연결을 지으면서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 여러분이 비문학을 읽을 때 계속 사고력을 키우면서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시 두 번째 문단 1번 가볼게요. 자, 통일신라 말기 골품제도 밑에서 중앙귀족들의 수탈이 심해지자 지역 향촌사회에서는 성장한 이 호족층은 자신의 지역민들과 연대해서 향촌의 공동체 질서를 재편하면서 분권적인 지방 세력으로서 힘을 키워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이 1번 문장하고 여러분 이 세 번째 문장 있잖아. 이 세 번째 문장하고 1번 문장은 바로 이제 문단이 구분되긴 했지만 연결되는 애잖아요. 여기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냐면 여러분 이 세 번째 문장에 중앙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1번에서도 통일신라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중앙 세력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통일신라 다음이 고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앙 세력이 이 통일신라가 너무 피폐해지고 너무 얘가 부조리가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대항하기 위해서 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방 세력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선생님 질문 지방이랑 똑같은 단어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1번 문장에서 향촌이야. 맞아요. 향촌이에요. 또요. 1번 첫 번째 줄에도 나왔어 얘들아. 얘랑 말이 거의 비슷해. 지역을 왜 못 찾니? 제가 지역 있죠. 그쵸? 지역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찾을게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정말 공간의 의미일까요? 얘네들이 진짜 공간이 그냥 중앙과 지방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중앙 세력, 힘. 그 다음에 지방의 세력, 힘. 그러면 뭔가 얘들아 힘이 어떻게 된 거야? 나뉘었다는 뜻이야. 중앙으로 얘들아 힘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지금 힘이 몰려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얘는 유의어는 아니에요. 완전 똑같은 유의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말로 뭘 찾을 수 있냐면 힘이 나뉘어졌네. 분권이네. 힘이 중앙으로 몰려있는 게 아니라 힘이 지역으로 분권화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분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밀히 따지면 지역이나 향촌이나 지역은 완전 유의어거든. 근데 완전 유의어는 아니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한 70% 80%만 유의어도 비슷한 말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문맥상에서. 그러면 여러분 호족층이 통일신라 때 이 중앙 세력을 멀리하려고 이런 힘을 길렀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다시 가볼게.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해서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중앙의 왕권이 아직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 세력을 활용하여 향촌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 지배 질서를 수립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신라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고려로 온 거잖아요. 고려로 왔을 때 고려도 다시 한번 또 어떤 말이 나왔어? 중앙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왔어. 근데 이 중앙이 힘이 너무 약하니까
여러분 이런 배경 지식 있잖아요. 여러분 태조왕건이 힘이 너무 고려를 딱 세워놓고는 힘이 너무 약하고 호족계층들이 너무 힘이 세니까 여러분 무슨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 이 호족계층들을 유입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뭘 많이 했지? 결혼, 그치? 결혼을 엄청 많이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얘들아 지방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도 있었지만 오늘 보는 뭐도 공간제도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이거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방 세력에 대한 얘들아 이 힘을 얘들아 약화시키려고 또 여러분 지방 세력들을 얘들아 어떻게 하려고 했다? 회유하려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방 세력들에게 뭘 주려고 했대요? 새로운 지배 질서를 설립하려고 했대요. 새로운 지배 질서 얘들아 계속 앞에 내용이랑 계속 연결되는 거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갈게. 그래서 지방 세력이 장악했던 호구와 토지를 조사해서 장적을 작성했는데 여러분 장적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대충 의미 알겠지? 뭐 토지 조사하고 호구 조사한 내용이겠죠. 그쵸? 이거를 작성했는데 이때 등록된 지역을 공간으로 설정하고 성씨를 주어서 지역 창촌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거래.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다시 본관과 성이 나오죠. 본관과 성이 얘들아 사실은 본관제고 앞에 나왔던 내용 다시 한번 연결되지? 그러면 이 본관과 성을 준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이들을 지배계층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지배 질서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호족계층들이 대부분 여러분 그 통일신라에서 신분이 어느 계급이 제일 많았다고 하냐면요. 육두품. 여러분 이 약간 통일신라는 여러분 이제 골품제도 때문에 얘들아 엄청 뭐 하다고 했어 얘들아? 되게 부조리하고 얘들아 핍박받고 막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아마 이 호족계층들도 신분의 한계를 막 느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막 힘이 이렇게 센데 신분으로 내가 나갈 수가 없는데 고려는 자기네에게 뭘 줘? 지배계층이라고 간직 같은 거 주고 막 이걸 이해준다? 그러니까 침습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고려가 얘들아 이 공간제를 시행한 거는 새로운 지배 질서, 중앙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지방 세력이 재산을 등록한 주된 활동 지역을 공간으로 정했다. 우선은 재산이란 말은 없었는데 재산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얘들아? 혹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보면 토지라는 말 나오죠? 이러면 이런 땅 부자가 재산 갖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재산이 토지야. 혹은 후구도 돼. 옛날에는 여러분 노비들을 뭐라고 취급을 했어요? 노비도 재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노동력이 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구가 사람의 개수, 사람의 인명수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다 재산인 거네. 그럼 어떤 방식을 쓴 거야? 하이어와 상이어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거는 맞는 말.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노비를 제외한 일반 양인들이 성씨와 공간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일반 양인들이 호족이라고 하는 이 말이랑 유의어가 될 수 있어요? 호족이 일반 양인이에요? 이거는 설명된 게 없어요. 그쵸? 만약에 얘들아 호족계층들이 우린 배경 지식으로는 봐도 얘들 육두품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양인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유의어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향촌사회를 통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향촌사회를 통치하려는 목적 이게 뭐였어요? 새로운 지배 질서 이거였잖아요. 그럼 이거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핵심어를 연습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선택지 어떻게 일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지? 어휘 변형되는 것만 잘만 찾아도 일치하는 문제 금방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이거 정리 다 하셨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랑 사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쪽. 자, 여러분 사쪽에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이제 이런 걸 한번 연습을 해볼게. 우리 아까 선생님이 고3 모의고사 정말 어렵게 이제 출제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고3 모의고사 문제 유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재작년 한 6월 모의고사까지만 하더라도
지문 길이로 애들을 조져. 막 심리적 압박 주고 너무 기니까 이거 시험에 다 못 풀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시험에 일단 2016년부터 그렇게 바뀌기 시작해서 2019년 정도까지 거의 그 문제 유형이 지속이 됐었거든요. 16, 17, 18, 19, 4년 정도. 제일 길게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 몇 자냐면 문제 빼고 2,906자야. 그리고 2,906자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우리 A B5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다단이 이렇게 나뉘잖아요. 2,906자가 하나, 둘, 셋 여기까지야. 이게 한 문제야. 이게 한 지문이야, 한 지문. 너무 많잖아. 근데 여러분 또 문제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까지 다 합치면 거의 4,000자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멘붕이 올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는 지문이 되게 다 짧아. 되게 짧은데 졸라 어려워. 함축적인 의미가 너무 많은 거야. 애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문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짧아지긴 했지만 함축적인 의미가 너무 많아져서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읽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애들이 말로는. 그러면 그런 걸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지문에서 여러분 내가 이 말이 너무 함축적이고 그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를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읽는 연습을 좀 해주면 좋냐면 서술어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해주는 거야. 자, 서술어를 중심으로 왜 요약하는 연습을 하냐면요. 우리말은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에다가 여러분 1번 첫 번째 줄에 우리말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말은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서술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술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 그러냐면 문장에서 중요한 문장 성분을 서술어가 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서술어는 주어를 가져와, 이 서술어는 주어하고 목적어를 갖고 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다 요구하는 게 달라서 서술어에 따라서 문장의 성분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서술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요약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 어떤 게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 그냥 바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6쪽으로 한번 갈게요. 자, 6쪽에 보면 선생님이 우선은 서술어 5개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 5개가 어떤 문장 성분을 요구하는지 먼저 한번 찾아볼게. 자, 만나다를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자. 이런 만나다는 아까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누가 들어가야 돼? 주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얘는 주어 들어갈 거고, 근데 여러분 누가 만나는데 누구를 이라고 하는 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누구를 을들이 들어가면 목적어. 그렇지. 목적어. 혹은 여러분 누구와 만나다도 돼요. 누구와는 부사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만나다라고 하는 부사어도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거기 만나다에다가 요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담다부터 미루다 한번 해볼래요? 해보실래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또 볼게. 거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여러분 비교 대상이 필요한 서술어들은 무조건 부사어가 들어가 있어야 해. 그래서 얘는 주어와 부사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다인데요. 근데 여러분 주다는 영어에서 주다, 받다, 보내다 다 수요동사에 해당하잖아. 국어도 똑같이 수요동사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이 수요동사들은 여러분 필요로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 누가 주다, 누가 주어가 필요하고요. 무엇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근데 얘들아 이걸 줄 때 그 주는 그 어떤 대상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누구에게 라고 하는 부사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항상 수요동사는 무조건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참가하다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이 참가하다라는 건 여러분 어디에 참가하다라는 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어랑 그 다음에 어디에 라고 하는 부사어를 필요로 할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미루다. 여러분 미루다는 누가? 주어가 그 다음에 여러분 뭐를? 그럼 숙제를 이렇게 해서 목적어.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로 미루다라고 하는 애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 어디로? 그러면 여러분 그게 부사. 그러면 여러분 얘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본 거고 요거를 이제 문장에다 적용해서 한번 봐볼게. 그러면 문장에서 선생님이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장 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발생지에서 점점 멀어진 심층수가 뜨거운 적도를 지나게 되면 해수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표층으로 상승하면서 오랫동안 축적된 무기탄소를 표층에 내놓는다. 이런 맨 마지막에 나온 서술어가 누구예요? 내놓는다. 그렇지. 그럼 여러분 내놓는다가 맨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내놓는지를 찾아야겠다. 누가? 심층수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심층수가 뭐를 내나요? 뭘 내나요? 무기탄소를. 그렇지. 무기탄소를 내놓고요. 자, 여러분 무기탄소를 어디에 내놔야 된대요? 표층에. 그렇지. 표층에 내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아까 긴 그 문장이 이렇게 유형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 뭐 할 때 심층수가 이렇게 되는지만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면 조금 더 완벽해지겠지. 뭐 할 때? 뜨거운 적도를 지날 때. 그치? 근데 뜨겁다는 말은 어차피 얘들아 적도면 뜨거운 거니까 적도를 지날 때만 해도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적도를 지날 때 심층수가 무기탄소를 표층에 내놓는다. 이게 여러분 이 긴 문장의 핵심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걸 모든 문장을 다 이렇게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 문장이 되게 유독 얘가 이해가 안 되거나 너무 길거나 내가 아무리 얘가 한 두 번을 읽었는데도 이 말이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를 때 이렇게 얘들아 줄여서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해볼게. 2번 가자. 언어는 한 문화에서 시, 이야기, 노래가 존재하는 기반이 되므로 언어의 소멸이 계속되어 소수의 주류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오타냈어요. 주류예요. 주류 언어만 살아남는다면 이는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까지 해치는 셈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문장이 중간에 신묘가 있으니까 신묘로 나눠야 될 것 같아. 자, 신묘가 어떻게 되냐면 기반이 데모로 이러면 데모로라고 하는 애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되다는 주어랑 보어를 필요로 하는 애야. 영어에서 보어도 보충하는 말이잖아. 국어도 보충해주는 말이거든. 그러면 얘가 되는데 누가 되는지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누가 돼요? 누가 돼야 돼요? 언어는 뭐가 된다 할 때 이가를 붙일 거거든. 그럼 얘들아 거기 이가를 붙인 애가 하나 있을 거야. 이나 가를. 기반이.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기반이 될 거래요.
근데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얘들아 이게 꾸며주는 말이 없으니까 어떤 기반인지를 모르겠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러면 우리 꾸며주는 말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뭐에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문화의. 그치. 거기 나와 있는 말도 줄여서 문화의 기반이 되므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야. 문화의 기반이 되므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마지막에 서술어가 해치는 셈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셈이 된다는 건 이미 하나의 단어거든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해친다. 이걸 찾을 거야. 자, 그러면 언어는 문화의 기반이 되므로 무엇이 무엇을 해친다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무엇이 해쳐요, 여러분? 언어의 소멸이.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언어의 소멸이 해칠 거예요. 뭘 해칠 거냐면 문화적 다양성을. 그렇지. 문화적 다양성을 해친다. 언어는 문화의 기반이 되므로 언어의 소멸이 문화적 다양성을 해친다. 그러면 여러분 요게 뭐 얘들아 뭐 시, 이야기, 노래, 존재, 뭐 소수의 주류, 언어만 살아남는다면 얘들아 뭐 이런 말들 사실 다 있을 필요 없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렇게 문장을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거는 숙제로 해올 수 있을까요? 이건 숙제로 해봅시다. 그럼 우리 잠깐 쉬는 시간을 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뒷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있는 접속어를 한번 봐세요. 접속어는 우리 영어에서도 이미 배우고 있어서 사실 국어랑 엄청 막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국어에서도 문법에서 우리 이제 읽으면서 해석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니까 선생님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은 제일 첫 번째 여러분 A는 B라고 되어 있잖아. 그 A는 B는 앞문장을 다시 부연 설명하는 접속어야. 부연 설명하는 접속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재진술의 접속어라고 얘기를 해요. 재진술의 접속어.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A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B라고 하는 뒷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접속어가 들어가는데 A하고 B가 같은 내용인 건 맞아요. 근데 똑같은 내용인 건 맞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B가 요약해서 서술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 요약을 해줄 거야. 엄청 압축해서 보여줘. 그럼 예를 들면 아주 길게 앞부분에 정의가 딱 나오고 나서 이 접속어, 즉 말하자면 그러니 얘가 딱 쓰이잖아. 그 뒤에는 개념만 딱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얘는 요약 형태가 되어 있는 거고 의미 똑같지만 요약 형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가면요. 두 번째는 A하고 B가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요. 이유와 이런 귀결되는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라서 인과관계를 나타내주는 접속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A가 나오고 접속어 나오고 B라고 하는 애가 나왔을 때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 뭐뭐 그러므로 따라서 왜냐면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유가 나오고 원인이 나오고 얘가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원인 결과가 나오면 친구들은 결과가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결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결과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원인도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얘의 순서를 기억을 해야 돼. 원인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결과. 이 순서를 기억을 해야지. 안 그러면 선택지에서 어떻게 바꾸기도 하냐면 원인 결과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먼저인지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역접의 접속사를 쓰고 있는 거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A라고 하는 문장 나오고 접속어 나오고 그 다음에 뒷문장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얘도 그러면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뒤에 문장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뒤에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갈게. 자, 네 번째. 앞뒤 문장을 반복하거나 대비의 관계로 제시하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반복의 접속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니 또는 이에 반하여 또한 이런 애들은 앞문장에 쓰여 있는 문장 구조하고 뒤에 있는 문장 구조가 똑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 만약에 예시가 나왔잖아. 또한 나오면 뒤에도 예시가 나와. 앞에 여러분 만약에 정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한 나오면 뒤에도 정의가 나와요.
앞에 만약에 여러분 보완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한 나오면 여러분 보완점이 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앞에 뭐가 반복이 되면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거네. 그래서 A가 있고 접수가 있고 B가 있다고 한다면 얘는 진짜 여러분 아예 문장 구조가 똑같거나 아니면 정말 여러분 문장의 형식도 똑같거나 내용과 형식이 모두 동일하다. 내용과 형식이 동일하다. 자, 5번째 갈게요. 여러분 5번째 앞문장을 부연 설명을 하는 사례래요. 그러면 예시에 접속사가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예컨대 가령이라고 하는 애들을 쓰면 그러면 A 문장, B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예시가 되는 거고 얘는 그러면 그 예시를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고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정의 중요한 개념이 여기 앞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정의나 아니면 여러분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예시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누가 중요하냐면 앞에 게 중요해요. 앞에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갈게요. 6번째. 자, 앞문장을 보충하거나 성질이 다른 내용을 덧붙이는 관계로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첨가의 접속어인데요. 첨가의 접속어는 A라고 하는 문장 나오고 접속사 B가 나오면요. 이 B가 A랑 똑같은 내용인 건 맞아요. 그런데 A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이 똑같기는 하지만 없는 추가적 내용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A에 없는 추가적인 내용이 B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거 정리 다 하셨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어딜 가냐면 5쪽에 4번 개념으로 갈게요. 담화표지라고 하는 애로 갈게요. 담화표지. 자, 그러면 담화표지라고 하는 애는요. 우선은 사실 비문학에서는 담화표지를 통해 이거를 드러낸다 이런 문제를 내지는 않아. 근데 이 담화표지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어디서 출제를 하냐면요. 화법, 작문, 매체에서는 수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은 화법이랑 그 다음에 작문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 매체라고 하는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는 설명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우리 이제 적용을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 담화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담화, 말을 할 때 표시하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거기 뜻별이를 봐보면 두 번째 줄을 봐라. 담화표지란 담화 내용에 대한 신호로 다음에 나올 내용을 알려주는 부분에 해당한다. 다음에 이거 나올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알려주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누가 있냐면 열거, 지시, 예고 이렇게 세 가지야. 열거, 지시, 예고. 자, 열거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어떤 애들이냐면 어떤 단순 사실을 나열하는 거는 아니고 이런 거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얘들 어떤 순서를 나타내주는 말들 있잖아요. 그게 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예시로 어떤 첫째, 먼저 아니면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막 이런 말들 있잖아.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열거. 자, 그 다음에 지시는 여러분 잘 찾듯이 여러분 지시는 이그저 같은 애들이에요. 이 내용은, 저 내용은, 그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그저 애들에 해당하고 또 어떤 애들도 있냐면 표를 보시면 그림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시각자료를 보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시각자료도 선생님 쓸게요. 이런 애들을 바로 지시라고 하고 자, 그러면 예고라고 하는 애는 이런 거야. 제가 이제부터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발표를 이제 3가지의 내용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을 제시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예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예고는 사실 비문학에서는 거의 쓰이진 않을 거고 아까 얘기했던 화법점은 매체에 많이 쓰인다. 그러면 요 2가지를 우리 찾아주면 될 것 같아.
요거를 그럼 우리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 얘들아, 우리 문제 어디에 적용을 해보냐면, 자, 여러분 우리 8쪽으로 갈게요. 자, 8쪽에 여러분 1번을 봐주시면 거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사실 영어는 우리 이렇게 빈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국어는 사실 빈칸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알면 앞뒤 문장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공부할 수는 있거든. 한번 해볼게. 자, 석가사는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몇 가지의 유형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몇 개의 유형이 나와야 돼요? 2개. 그치? 2개의 유형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면 첩석형이 있다. 바로 얘들아 유형 딱 때려버리네. 그럼 이런 유형 최소 2개 중에 첫 번째 게 나왔어.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첫째로, 처음으로, 먼저 이런 말들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거기서 알로에다가 뭐 먼저, 첫째로 뭐 이런 말들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 자, 두 번째. 순수 공공재 생산의 효율성 조건은 경제학자 세우란슨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도출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첫 문단 첫 번째 줄이야. 선생님 모든 넣어놓은 게 다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화제가 누구예요? 얘는 화제가 조금 길어. 순수 공공재 생산의 효율성 조건.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화제 요거 다 밑줄 그어주면 돼. 화재 순수 공공재 생산의 효율성 조건. 그러면 얘는 공공재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네. 그치?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여기서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생산되는 재화인 사적재가 어느 한 소비자의 수중에 들어가면 그 사람만 혜택을 누린다. 그죠? 한 사람한테만 가면 당연히 이익이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 다음 나오는 문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한 개인이나 이런 기업이 이런 어떤 사적재를 만들어내면 그 한 사람만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번 맨 앞에 나온 내용이랑 완전 정반대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그치? 자, 이거 다시 할게. 자, 그리고 여기 괄호 표시되어 있고 한 단위의 사적재를 추가적으로 생산해서 얻게 되는 편익은 소비하는 사람들이 추가되게 얻게 되는 편익. 자, 그럼 여러분 괄호 표시하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한 개인이 얻게 되는 여러분 이 사적재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여러분 이익이라고 안 쓰고 편익, 이 사람만 보는 편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비슷한 말 계속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 완전 똑같은 반복되는 접속어를 써줘야 맞을 것 같아. 반복되는 접속어가 여러분 아까 우리 1번, 4번, 6번 이렇게 있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완전 문장 구조나 이런 게 똑같은 게 4번 반복의 접속사이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누굴 써준대요? 또한, 또는 이런 애들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또한이라고 한번 써볼게. 자, 그리고 이렇게 쉼표 표시하고 다시 괄호 표시를 한 다음에 개인적 한계 편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얘는 딱 봐도 어떤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개념은 앞에 이렇게 설명이 나온 것 같아. 이 내용하고 사실 이 내용은 똑같지만 앞에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줬지. 그러면 이거를 재진술의 접속어를 써줄 거야. 그럼 재진술의 접속어? 즉, 그치, 즉 이걸 써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갈게요. 공공재는 생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소비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앞에까지 분명히 사적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공공재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갈 거야? 그러나 반대의 말을 넣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여러분 글의 관계를 좀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주시면 그러면 여러분 문장 좋게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건 여러분 숙제로 풀어오실 거고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5쪽으로 가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더 가볼게요. 5쪽에 문장보 활용하기. 글을 읽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선생님이 하는 방법이 100%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어. 왜냐면 선생님의 방법은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정말 잘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방법
방법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최대한 보편적인 방법을 설명하려고는 해요. 그러면 그 보편적인 방법을 토대로 내가 이렇게 독해해야지, 내가 이렇게는 독해하지 말아야지, 여러분이 기준점을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기준점인 거야. 왜냐면 내가 거의 웬만하면 보편적인 특성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방법을 활용해 봐야겠다 하면 여러분께 되는 거고, 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써봐야지 라고 하면 이걸 기반으로 이것 말고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 걸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이 독해하는 걸 좀 보면 간혹 여러분 방법이 다 달라. 어떤 친구는 또 어떻게 표시하고 다 다르긴 한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러면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지문을 여러분 이렇게 읽어요. 펜을 그어서 막 이렇게 읽어요. 읽고 이걸 다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또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 다시 또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밑줄을 계속 그으면서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찔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밑줄을 막 긋는데 이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고, 여기서의 밑줄을 그을 때의 맹점, 여러분이 못 보는 맹점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맹점이냐면, 내가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어떤 경우들이 좀 많냐면, 내가 시간 안에 빨리 읽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든 좀 빨리 읽고 싶은 생각에 밑줄 막 그으면서 읽거든요. 근데 이 손의 속도하고요, 눈의 속도하고요, 정보 처리라는 이 머리에서 속도가요 다 달라요. 이가 제일 빠르거든요. 봐봐요. 밑줄 이렇게 그어요. 근데 내 눈은 이렇게 그고 있거든. 머리에선 정보 처리가 아직 다 따라가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시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게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막 그어서 읽는 거를 선생님은 좀 지양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손으로 긋는 거 대신에 다른 표시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또 막 줄을 막 여러 개를 그으면 다시 얘들아 이거 정보 어디 있어? 선생님 막 물어보면 어디 있더라? 찾기도 힘들어. 밑줄을 너무 많이 그어놓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보를 다시 찾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내가 빨리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표시해주면 되냐면 밑줄을 긋더라도 나만의 규칙을 가지고서 밑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다른 거 표시하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냥 밑줄로만 해결할래요. 근데 자기만의 규칙을 만드는 거지. 예를 들면 정의는 무조건 그냥 밑줄. 그 다음에 여기 누군가를 비교하는 문장이 나오면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누군가의 주장하는 글이나 예시가 나오면 그러면 밑줄 2개 긋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규칙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눈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지문에 밑줄 그어져 있는 종류만 보더라도 딱 눈에 띄잖아요. 얘는 이건 뭐에 대한 글이고 뭐에 대한 내용인지를 딱 눈에 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돼요. 밑줄 그으셔도 규칙 있게.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이제 고3 올라가기 전까지 여러분만의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선생님의 규칙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는 이런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걸 해보면 알 거야. 그럼 선생님은 오랫동안 내가 해왔으니까 나만의 규칙을 만든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대부분 보편적인 규칙이니까 요거를 좀 설명을 할게요. 거기 표에다가 그 규칙 기호를 한번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첫 문장의 화제나 정의된 개념의 단어나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중요한 시대나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거나 화제어나 아니면 핵심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다 무슨 표시하게 했냐면 핵심어, 그지? 다 네모 표시하게 했어. 네모 표시를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여러분 전체 화제와 관련된 문장이나 정의된 문장, 의문문, 중요한 접속어의 뒷문장, 즉 여러분 역접의 뒷문장, 그리고 예시 앞에 있는 문장. 우리 아까 여러분 선생님 예시 앞에가 훨씬 더 중요한 애라고 했었어. 그치? 그리고 학자나 글쓴이의 주장이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대부분 문장인 거잖아. 문장들은 밑줄 그어줘야지. 그래서 이런 거는 밑줄을 그어주고. 자, 그리고 관점이나 어떤 대상을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경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중앙하고 지방이 나왔을 때 요렇게 표시했을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비교하는 애인지 아닌지를 요 표시를 했을 때 눈에 확 띄더라고요. 선생님 기준은.
근데 간혹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비교하는 대상을 동그라미하고 세모 표시를 해가지고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동그라미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표시하고 세모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마다 세모 표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만의 방법이니까 선생님 두 가지를 그냥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접속어인데 선생님은 접속어를 아까도 봤지만 다 세모 표시를 해요. 접속어는 다 하는데 모든 접속어를 다 하지는 않고 중요한 것만, 역점만 선생님은. 선생님은 사실 역점만 대부분 표시하는 편이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데요. 특징이나 어떤 나열이나 과정이나 순서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선생님은 사실 얘를 제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여러분 이론이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론이 여러 개가 언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예시도 여러 개가 언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기준을 세우는 거죠. 어떤 단순 나열인 것, 의견을 나열해 놓거나 아니면 어떤 개념을 나열해 놓는 애들은 여러분 무조건 샵 1, 샵 2, 샵 3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샵을 가지고서 표시를 해버려요. 그러면 숫자가 그냥 1, 2, 3, 4를 썼을 때보다 샵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멀리서 이렇게 대충 보더라도 어디에 뭐 있었지? 이게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순서를 나타내주는 애들이 있잖아요. 순서로 표시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1번, 2번, 3번을 써요. 그래서 다른 숫자들보다는 얘가 그래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표시하는 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방향성, 정도성 이런 거는 사실은 화살표를 많이 표시를 해요. 특히 이제 경제지문에서 확장된다, 축소된다, 더 길어진다, 뭐 줄어든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 그런 거를 위아래로 표시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것도 좀 단점은 있어. 왜냐면 내가 글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니까 글에다가 표시를 하면 이게 확장하고 사실 늘어난다고 여러분 좀 커진다라고는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거든. 그거를 좀 구분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조금 이런 게 헷갈리기도 하고 또 간혹 친구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환율이 올랐어. 환율이 오르니까 여러분 A 현상은 줄어들고 B라고 하는 현상은 올라갔어. 근데 요거를 못 보고 요렇게 바로 띄어가지고 얘들아 막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있어. 왜냐면 여러분 이게 본문에서 이렇게 여기다가 막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니까 이걸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거나 어떤 인과관계를 설명하거나 이런 얘네들은 사실은 메모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얘는 사실은 메모하면서 읽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 왜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얘들아 폐가 움직이는 모습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폐가 얘들아 만약에 숨을 들이신다 이제 들숨 이런 거 딱 써놓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경폐압이 올라간다 무슨 이렇게 해서 경폐압 화살표 뭐 이렇게 그것만 쓰고 넘어가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쉬워. 그래서 오히려 그게 시간인데 문제 풀기엔 단축이 되기는 해.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사실 메모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어떤 비례관계나 반비례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래프 그려야지 이거는.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고3 수능이 좀 어려웠다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경제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브렌텐 우주 체제라고 하는 금 본위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금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어떤 현상하고 어떤 현상에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그래프를 딱 하나 그렸잖아? 그러면 선택지 3개는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어. 근데 애들이 왜 안 그릴까요? 여러분 수능 나가서 애들을 이제 너네 도대체 왜 안 그리니? 그러게요 선생님 막 끝나고 나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도 선생님이 애들 그 재작년에 졸업한 애들인데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밥을 같이 못 먹어서 엊그저께 아니 저번 주 금요일 날 애들 이제 고기를 사줬거든요. 고기 사주고 수요일 사줬는데 얘네들 중에 이제 재수한 애들이 좀 많았어. 재수한 애들이 많았어가지고 걔네들한테 야 니네 수능 어떻게 봤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 수능 뭐 잘 봤어요? 뭐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선생님 그 근본이제 왜 틀렸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었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맞다. 표시할 걸 선생님들 배웠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이렇게 그래프만 그려도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는 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옆에다 그리기. 이건 그려야 돼. 자, 그러면 요런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 한번 지문 한번 읽어볼까 얘들아? 자,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 우리 9 쪽으로 갈게요. 자, 9 쪽으로 가서 여러분 이게 다 첫 문단이에요. 그럼 첫 문단이니까 여러분 계속 다 두 개 뭐 찾아주셔야 돼요? 화제랑 다음에 나올 내용. 그치? 이거 두 개 찾아야지. 가볼게. 자, 1번. 나비가 되어서 자기조차 잊을 만큼 즐겁게 꿈을 꾸고 꿈을 꾸다 깨어난 장자는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건지 나비가 자신이 된 꿈을 꾸고 있는지 의아해한다. 이 호전몽 이야기는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무라일제 사상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두 번째 문장까지 읽었는데 첫 번째 문장이 얘들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화제를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뭐가 들어갔냐면 예시가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첫 문장인데 이 첫 문장에 예시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화제를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면 예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찾아. 말하려는 거. 그럼 예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걸 찾으면 화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문장에서는 누구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장자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죠.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거. 그치? 아니면 호전몽이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장자의 꿈 있잖아요. 요게 그러면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를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예시가 나오면 그 예시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게 장자의 꿈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장자의 꿈을 이 호전몽 이야기는 나를 잊은 상태인 여러분 작은 따옴표 들어가 있어. 작은 따옴표가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무라일체 사상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어. 작은 따옴표도 화제를 나타내거나 핵심어를 나타내주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도 네모 표시를 할게. 자, 그 다음 마지막 줄 읽을게요. 자, 마지막 줄. 이 이야기 외에도 장자에는 나를 잊는다는 거는 구절이 나오는 일화 두 편이 더 있다. 이게 여러분 1문단 마지막 문장이거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다음에 나올 거야? 일화 두 개. 그치? 이야기 두 개. 그치? 이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글에서는 여러분 장자의 꿈과 무라일제 사상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여기서 아까 앞에서 핵심어라고 하는 애를 배웠잖아. 핵심 하나 더 찾을게. 1문장, 2문장, 세 번째 문장 이 세 가지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으로 들어간 말을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여러분? 찾아봐 줘. 1, 2, 3문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첫 번째 줄에 자기조차 잊을 만큼이란 말 혹시 들어간 거 보이니? 두 번째 줄에 여러분 나를 잊은 상태라는 말 들어갔어요? 세 번째 줄에 나를 잊는다는 말 혹시 들어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를 잊은 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네. 그럼 여러분 장자의 꿈과 무라일체 사상도 궁극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였냐면 나를 잊은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나를 잊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앞문장 뒷문장이 혹시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들은 없을까 봐주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핵심어고 이 글에서는 우리 계속 나를 잊은 상태가 도대체 뭘까? 나를 잊은 상태를 통해서 무라일체 사상이 도대체 뭘까? 이런 걸 계속 찾아가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한번 선생님이 같이 한번 해볼게. 시간이 여기 시계가 없어갖고 10분? 10분? 자, 그러면 다시 가보세요. 2번 가볼게. 2번.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그 표시하겠다고 하는 그 애들처럼 표시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지향적인가?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게 첫 문장이거든? 여러분 여기서 좀 뭘 찾아줘야 돼요? 화제 찾아야 돼요. 화제가 누구예요?
자연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목적지향적. 자연에서도 자연이 행하고 있는 목적지향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목적지향적 이거를 화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연에서 어디에 목적지향적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여기에 뭘 하고 있냐면 물음표를 갖다가 넣어봤잖아. 그럼 여러분 물음표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항상 두 가지의 염두를 다 두셔야 돼요. 어떤 염두를 두셔야 되냐면 목적지향적이다 아니다 이걸 두 가지를 염두를 해두는 거야. 선생님은 옆에다 이렇게 쓰고 있지만 여러분은 목적지향적이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는 거고 목적지향적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 나오면 X 표시해주면 되는 거야. 자 한번 가볼게.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면서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면 먹이를 가지고 가는 걸 수도 있고 집을 만들려고 가져가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개미 위에다가 그럼 무슨 거 표시해 주시면 돼요? 개미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동그라미의 예시가 개미가 나온 거예요. 선생님은 보라고 이렇게 쓴 거고 여러분은 동그라미 표시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그런데 그런데라고 했으니까 옆접이니까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 그럼 얘는 세모 표시해줘야지. 그치?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낙엽하고 이 우박이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목적계 낙엽하고 우박 위에다가 X 표시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X 표시를 해주기는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인데 사실 여기는 지금 뭘 하고 있어? 또? 물음표를 또 그었어. 그러면 선생님이 얘들아 답을 단정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O나 X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X는 사실 우리의 생각이긴 해. 그치?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낙엽하고 우박은 목적지향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기는 해. 자, 근데 다시 가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인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고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럼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낙엽하고 우박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 자연물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위에다가 무슨 표시해주면 돼요? 동그란 표시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여러분 던졌잖아요. 이렇게 이제 본문에서 질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질문을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 뭐 때문이냐면요. 독자의 호기심 이런 것도 되지만 여러분 사실 독자의 호기심은 내신 때 나오는 거지 수능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 안 쓸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다음에 나올 내용을 미리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음에 나올 내용을 언급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뭐 하면서 다녔는지 혹시 아세요? 소크라테스가 얘들아 그 아테네 그 근처에 시장가를 아침부터 새벽부터 왔다 갔다 할 때요. 대부분 이제 시장 상인들은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막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오면 사람들 다 도망갔네. 왜 도망가냐면 아무나 붙잡고 막 질문을 던진대. 왜 하늘에서는 별이 보일까?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겠지? 그걸 가지고 또 질문을 던져. 계속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 어떤 세상의 이치 있잖아요. 이치에 도달할 수 있게끔 대답을 계속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제 삼사술, 여러분 이제 문답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이랑 자기가 이치를 깨닫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의도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필자도 마찬가지야. 질문을 여러 번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필자가 주장하고 있거나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그 방향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필자의 견해 입장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바로 질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필자는 사실은 여러분 목적지향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했던 걸까? 목적지향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목적지향적이다. 모든 걸 목적지향적이라도 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지.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개념 하나 정리하셨으니까 그 다음 것도 한번 가볼게요.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만 하는 게 아니라 라고 하는 건 이거 말고 또 다른 이론이 하나 더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건 앞문장과 뒷문장이 똑같은 내용이 또 하나 더 나온다는 거거든, 기능이. 그러면 앞에 목적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큰 주장이잖아요. 그럼 주장이 1번이 나왔으니까 주장 2번도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목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선생님이 주장 1번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갖고 있대. 실현할 능력 2번. 자, 그 다음에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된다. 반드시 실현된다. 3번.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의 바람직한 결과를 갖고 온다. 바람직한 결과 4번. 그러면 여러분 이 1번부터 4번까지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의 주된 내용들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건 가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로 요약을 한다. 그럼 얘들아 질문을 해볼게.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랑 똑같은 말을 앞에서 찾으세요. 바람직한 결과. 근데 왜 바람직한 결과냐면 항상 좋은 결과만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 자연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쓸데없는 일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바람직한 결과랑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똑같은 말. 이렇게 결론을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중요한 화제의 네모 표시했고, 질문이 나오면 어떤 OX 표시를 좀 메모하면서 읽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 뭘 했냐면 어떤 이론이 나오면 번호를 매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어떤 규칙에 맞춰서 읽는 연습을 좀 차근차근 해주시면 비문학이 뭐 단기간에 오르지는 않더라도 차근차근 독해하는 습관이 잘 들려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어딜 가냐면 여러분 우리 여기는 숙제로 나중에 해보실 거고, 자 선생님이랑 16쪽으로 한번 갈게요. 여러분 자 16쪽에 여러분 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현실, 이걸 좀 정리 한번 해볼게. 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현실은 사실 물론 긍정적인 현실도 있고 부정적인 현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나중에 살다 보면 알겠지만 기분이 좋고 행복한 그런 순간보다 사실 기분이 언짢고 힘든 상황이 사실은 좀 더 많아요. 인생 모든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얘들아 나타나는 현실은요, 그러니까 이 시가 쓰여져 있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현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우선은 문학에서 드러나는 현실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 자, 문학에서 드러나는 현실이라는 건 문학이 얘들아 어떤 삶을 문학에서 다루며, 어떤 삶을 문학에서 다루며 어떤 현실이 창작의 계기가 되는, 창작의 계기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문학에 반영된 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랑에 빠졌어. 그럼 그 사랑에 빠진 거를 여러분 내가 시로 쓰기 시작을 한다면 그게 바로 문학에 반영된 현실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걸 정리 다 하셨으면 2번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안타까움이나 그리움이나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아픔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다면 이게 바로 부정적인 현실이 되겠죠. 이게 부정적인 현실이고요. 자, 그러면 부정적인 현실의 개념을 조금 더 엄밀히 따져보면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문학에서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냐면 소망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없는 상태야. 결핍된 상태. 소망하는 것이 결핍된 상태이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이 소망하는 건 독립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제강점기를 당연히 부정적인 현실로 바라볼 거고, 우리는 여러분 평화를 원하는데 전쟁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충족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부정적인 현실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여러분 이 부정적인 현실이 왜 시험에 많이 나올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삶의 괴로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통해서 문학은 삶의 고뇌를 이걸 통해서 삶의 본질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삶의 고뇌를 통해 삶의 본질을 드러내려고 한다. 선생님이 뭐 문학을 쓴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그렇다고 그렇게 막 엄청 많은 경험과 많은 그런 걸 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 나름대로의 그 10대 후반과 얘들아 20대는 정말 나는 너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인생 참 좁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근데 막상 이 나이 되고 한 30대가 좀 지나고 나니까 내가 20대 때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틀이 좀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선생님이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때 그 방황과 그 고민을 안 했으면 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본질을 못 찾았을 테니까. 물론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고뇌에는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느껴야 되고 왜 이런 안타까움을 느껴야 되는가, 이거는 내 삶의 본질, 주제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말을 수능에서나 학교 시험에서 그대로 내주시면 좋은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되시니까 어떤 말로 대체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부정적인 현실은 다른 말로 결핍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내가 뭔가 하나 없어졌어요. 상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뭔가 하나 내 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부재라고 보기도 할 거예요. 혹은 없어요.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위에서 얘들아 이런 삶의 고뇌나 삶의 본질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삶의 괴로움을 느낀다고 했잖아. 그러면 삶의 괴로움의 종류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 삶의 괴로움의 종류를 알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문학을 읽을 때 여러분 조금 주제나 이런 걸 찾기가 좀 수월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괴로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자, 첫 번째 갈게요. 동그라미 1번. 자, 우선은 이 작품 제목을 한번 볼게요. 제목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굴차고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김영랑 시인이 쓴 작품이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이육산, 윤동주처럼 김영랑 시인이 나오면 무조건 일제강점기는 무조건 일제 이렇게 생각을 해줘. 여러분 이육사나 윤동주처럼 무조건 일제강점기 딱 이걸 생각을 해줘.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 자, 해석해볼게. 내가 세상에 태어남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선생님 한 문장을 통으로 읽었어요. 통째로 읽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원망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안 하면서 살고 있어요? 원망하면서 살지. 그치, 원망하면서 살아. 그래서 허무한데 자기가 느끼는 게 허무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막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막 복수를 막 해. 복수를 다 끝내고 나서 오히려 얘들아 막 주인공이 막 신나는 게 아니라 허탈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어. 내가 원하는 게 막 원망, 막 미움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사실 되게 힘든 거거든. 그 감정을 느끼니까 내가 되게 허무한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긍정의 감정이에요, 부정의 감정이에요? 다 부정의 감정이에요. 근데 뒤에 얘들아 허나 여러분 역접의 접속어가 들어갔거든. 역접의 접속어가 들어가면 우리 얘들아 시에서 무슨 표현법이 들어가냐면 치상의 전환이 쓰이네. 그러면 이제 무슨 태도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에서 전환됐으니까 무조건 긍정 나와야지. 어떤 긍정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자.
앞뒤로 덤비는 이리승냥이가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네. 내 산채 짐승밥이 되어서 찢기고 핥히겠다. 내 맡겨진 신세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이리승냥이에게 얘들아 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버티겠다는 거야? 이리승냥이가 뭘 얘들아 지금 노리고 있어? 내 마음을 얘들 안 뺏기려고 이리승냥이가 막 덤비고 핥히고 찢기고 나를 막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대. 그러면 여러분 이리승냥이는 나를 아프게 하는 애니까 부정적인 애겠죠? 그 부정적인 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한테 내가 찢기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뭐뭐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무슨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할 거야. 다짐을 해. 포기하지 않으니까 다짐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의지적 태도. 그러면 얘들아 왜 점점 확 바뀌는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김영상 하면 언제? 일제. 그 일제강점기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얘들아 자기가 태어나봤는데 일제강점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게 모든 게 다 어때? 다 원망스러워.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허무해. 그렇지만 여러분 이리승냥이가 내 마음을 막 빼앗으려고 해. 그럼 실제로 이제 이 김영랑에게 이 일본 사람들이 친일시 줬더라. 그러면 내가 너네 가족 다 안전하게 해줄게. 해유를 엄청 했어요. 친일파가 되라고. 근데 여러분 김영랑은 자기는 그런 시를 쓸 수 없다. 그럴 바에는 자기는 시를 쓰지 않겠다라고 해서 아예 절필을 해버리거든. 시를 안 써. 그럼 여러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한 거야? 지켰네. 오, 이거 지켰어. 그러면 여러분 이리승냥이는 그러면 누굴까요? 내 마음을 노리는 애들입니다. 일제, 그렇지 일본이야. 일본 사람들 일제가 내 마음을 얘가 노린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 무조건 지킬 거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어떤 여러분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회에서 살면서 내가 느끼는 괴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의 빈칸에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불완전한 사회 구조나 현실로 인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 불완전한 사회 구조나 현실로 인한 괴로움. 자, 근데 여러분 두 번째는 선생님 그냥 바로 또 그냥 가버릴게. 나는 그냥 금방 할 수 있어서.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이렇게 봐주면 되거든. 풀이 우거진 고을에서 자고 있니 누워 있니? 예쁜 얼굴. 얘 홍안이 예쁜 얼굴이야. 예쁜 얼굴 어디다 두고 백골만 묻혀 있니? 이거 백골만 묻혀 있다는 건 뭐야? 왜 죽었니? 이런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죽은 사람 앞에 놓고 너 왜 죽었어? 너 예쁜 얼굴 어디다 두고 너 왜 죽었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자, 잔잡아 같이 권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게 너무 슬프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는 무슨 정서를 느끼고 있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삶에 여러분 어떤 근원에서 오는 근원적인 괴로움을 느끼는 거야. 얘들아 어떤 죽음 운명 이런 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자, 3번도 그냥 선생님 빈칸 먼저 그냥 정리해버릴게요. 여러분 채치원은 여러분 그 아주 뛰어난 천재 정말 능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통일신라의 육두품으로 태어나서 우리 아까 호족했던 것처럼 육두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얘들아 능력을 인정을 못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자기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근데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안 알아봐줘. 그러면 내 욕망이 충족이 안 되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욕망 때문에 비롯된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괴로움은 시대 현실, 삶의 근원, 그 다음에 인간의 욕망 이 세 가지 때문에 무조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숙제를 줄게요. 자, 숙제는 어디를 해오시냐면 여러분 이쪽부터 여러분 18쪽까지 해오시는데 근데 여러분 저 17쪽 18쪽은 여러분 뭘 찾냐면 어디가 부정적인 현실인지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알겠죠?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 주는 거. 근데 여기서 다 풀 거는 아니고 여러분 우리 그 12쪽에서부터 15페이지는 빼고 왜냐면 이 지문은 선생님이 여러분이랑 같이 분석을 좀 해볼 거야. 그래서 11쪽, 15쪽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여러분이 풀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선생님이 개인별 시간에 저번 시간에 그렇게 공부했던 거 테스트를 보잖아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거는 여러분이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확인하려고 계속 테스트를 볼 거야. 얘들아 복습을 좀 해줘. 그래서 많이 안 해도 되고 한번 5분 정도 했던 거 읽어만 봐줘.